생일 축하해. 이 단순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 한 여성은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동네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동생은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본 적 없는 그 한마디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목소리를 잃은 누나와 그 누나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째 병상에 계셨던 어머니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비서쪽을 쥐고 방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기 전 집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수야,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15살의 저 정수와 20살의 누나 수진은 어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나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누나였지만 손을 잡는 힘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하곤 했습니다. 정수야.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걱정,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를 부탁한다. 내가 누나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해. 그럴 수 있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가 곧 너희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걸.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 걱정돼서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수진이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거야. 정수야, 내가 수진이의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목소리가 되어줘야 해. 누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누나의 눈물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약속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누나를 잘 돌볼게요. 어머니는 저와 누나의 손을 하나로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친척들만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쪽 친척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누나와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특히 누나는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누나의 슬픔은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우리 남매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누나는 낮에는 농장 일을 거들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고 저는 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누나가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몇 달 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시골에서보다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함께 서울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누나, 서울에 가면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거야. 누나도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누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누나의 목소리가 되어준다고. 서울 가서도 내가 누나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결국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야근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회사 근처 세탁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다림질이나 옷을 정리하는 일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누나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간단한 수화와 메모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바빠졌고 누나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누나, 미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누나,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누나도 알아서 먹어. 저는 점점 더 누나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은 채 제 일과 제 미래에만 집중했습니다. 누나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제가 퇴근했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리가 사는 빌라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골목 한쪽 구석에 누나가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새 장에 든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저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였고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려던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야, 기야. 앵무새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앵무새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듯한 어눌하고 어색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앵무새를 향해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심심해서 앵무새라도 키우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하면 골목 구석에는 누나와 아이들, 그리고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몸짓을 했고 아이들은 앵무새를 향해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앵무새는 여전히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냈습니다. 기야, 생, 기.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쉬고 싶은데 골목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앵무새는 쉬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겨우 휴일을 맞아 늦잠을 자려던 참이었는데 창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기야, 생일, 기, 축. 앵무새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천식 환자가 숨을 헐떡이듯 끊어지고 어눌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하지만 누나와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못한 듯 계속해서 앵무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누나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 누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그 앵무새 좀 치워버릴 수 없어? 너무 시끄럽다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거야.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앵무새나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약간 후회했습니다. 누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는 밥상을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래도 너무 시끄러웠잖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골목에서 앵무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누나도 이해했나 보다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녁에 퇴근하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골목이 아니라 빌라 뒤편 공터에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외롭다는 것을, 말을 하지 못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앵무새라도 키우며 위안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제 일상이 방해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하루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저는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은 어두웠고 누나는 이미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세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가 그동안 가르치던 그 앵무새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앵무새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눌하지도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장 옆에 놓인 작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에는 누나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수야, 생일 축하해. 내 목소리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한테 부탁했어. 이 아이가 나 대신 내게 축하 인사를 전해줄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니? 내가 내 목소리가 되어달라고 했지. 하지만 나도 내 목소리가 되고 싶었어. 적어도 오늘만큼은. 생일 축하해, 내 동생. 누나가. 카드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나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앵무새를 가르쳤는지, 왜 제가 시끄럽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누나는 제 생일을 위해 저에게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누나에게 그 한마디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미역국 냄비와 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방 한가운데 상을 놓고 그 위에 미역국과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시금치 나물,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누나는 제 앞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앵무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누나는 앵무새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마치 잘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울었습니다. 누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나 엄마한테 약속했잖아요. 누나의 목소리가 되어준다고. 그런데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누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나 때문에 서울까지 데려와 줬잖아. 항상 고마워. 아니에요, 누나. 나는 누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누나는 다시 메모지에 썼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리고 미역국 식기 전에 먹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차려준 생일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그 맛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맛과 똑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누나. 생일 축하해. 앵무새가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누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누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누나가 메모지에 쓴 이야기를 경청했고 누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화교실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외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대화를 수화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처음으로 수화로 누나에게 말했을 때 누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겠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모지가 아닌 수화로. 누나는 제가 수화를 배운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제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우는 누나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누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센터의 등록증이었습니다. 누나는 그곳에서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손재주가 좋았고 금방 실력이 늘었습니다. 6개월 후 누나는 자격증을 땄고 작은 베이커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누나는 저를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그동안 고마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고마운 건 나야. 누나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물론 누나는 수아와 메모지로, 저는 말과 수아로 대화를 나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제는 생일 축하회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 잘가, 사랑해 같은 간단한 말들입니다. 누나는 가끔 앵무새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모두 누나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지난주 앵무새가 새로운 말을 배웠습니다. 고마워, 동생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정수야, 내가 누나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해. 저는 누나의 목소리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누나도 제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소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제 삶의 이유이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앵무새가 전해준 생일 축하해라는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앵무새가 또박또박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던 순간 누나가 차려준 소박한 생일상, 그리고 누나의 환한 미소. 그것들은 제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작은 마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씀해 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작은 행동으로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제가 누나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